안녕하십니까,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MS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CE마킹에 대해서 23회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CMS2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CMS2는요, 인증이 아니에요. CMS2 인증도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평가입니다. 이거는 장비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엔드 유저, 즉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증은 부적합 사항이 아예 하나도 없어야 되지만 평가는 부적합 사항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에스토에서는 부적합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나으냐 인증이 나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평가가 좀 더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증을 하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인데 인증은 문제가 없어야만 인증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면 대충 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재편이 됩니다. 하지만 세미S2는 평가란 말이에요. 평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쭉쭉 문제점들 쭉쭉쭉쭉 나열해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좀 더 꼼꼼한 사람들 위주로 이게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 터무니없는 부적합 사항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CMS2는 소위 이제 중간을 좀 지킬 수 있고요. 엔드 유저가 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제도예요. 인증은 인증기관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는 엔드유저가 평가를 주도권을 쥐게 돼요. 그런데 엔드유저가 만약에 그 부적합 사항이 있어도 이거를 어떤 것이 뭐 이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이제 부적합 사항이니까 클리어 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속편하게 인증이 더 낫죠. 네, 평가는 좀 일이 좀 많습니다. 부적합 사항들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어떻게 안 받아들일 거고 이 고민을 하시면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CMS2는요. 원래는 이 LOC라는 표현, 이 Letter of Compliance, 즉 적합 서한이라는 이런 것들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요. 워낙에 많은 엔드 유저들이 부적합 사항이 없다라는 걸 입증해라, 뭐 인증서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잠깐 CMS2는 이벨리에이션이니까 서티피케이트를 발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etter of Compliance라는 거를 발행을 하는 거죠. 이 편법입니다. 편법.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관행으로 잡혀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합 사항들은 드러내놓고 그게 왜 부적합인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non compliance 리스트 썸머리가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세미에스토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이 LOC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세미에스토도 뭐 서티피케이시나 뭐 다름없습니다. 뭐 적합 서한이든 적합서든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어차피 제조사가 책임지는 거고. 인증기관은 뭘 한다? 인증기관은 글쎄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기술적인 지원 정도를 해주는 것밖에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전자파 시험, 세미스터 전자파 시험 해야 되느냐? 역시 전자파 시험은 CE마킹하고 똑같이 강제사항은 아니었고요. 하라는 내용 자체가 예전 버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신 버전인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세미S2 1018 버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이프티 컨트롤러, 세이프티 PLC 등을 사용한다면 세미S 21을 충족해라. 그래서 세미S 21 내용을 보면 안전 회로에 대해서는 퍼포먼스를 충족시켜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ISO 13849-1을 충족시켜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ISO 13849-1을 충족시킨다면 무슨 조건이 생기느냐? 카테고리 3 이상의 회로는 전자파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호선과 전원선을 분리,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격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하기 싫으니까 전자파 시험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조금 안전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한 말, 그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있는 세이프티 카테고리 3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13849-1의 Common Cause Failure CCF 값에는 카테고리 3 이상에 대해서 65점 이상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카테고리 2 이상의 회로에 대해서 65점 이상을 넘겨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계 쪽의 회로에서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기계 쪽 회로에서 카테고리 2 회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쪽 분야에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설계도 경험이 많으시면 언젠가 저희 회사의 강의를 한번 들으러 오세요. 카테고리 2 회로는 기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회로는 카테고리 B, 그 다음에 카테고리 1,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카테고리 4 회로도 거의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 아니면 카테고리 3 이 두 개가 거의 줄을 이루게 돼요. 카테고리 4는 많이 있던데요? 아닙니다. 카테고리 4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거의 없습니다. 기계에 적용할 만큼 그게 쉬운 규격이 절대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CMS2에서는 뭘 요구를 하고 있냐면 비전리 방사선, 대표적으로 이제 RF 등이 있습니다. RF 제너레이터를 쓰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근처로 가면 피부가 하얗게 그 변색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이제 고려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F를 쓰게 되면 EMF 측정을 해야 돼요. 전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야 합니다. 가우시안. 예. 가우스가 얼마 이상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시험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RF를 쓰는 RF 제너레이터가 있는 그 설비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는 거죠. 자, 뒤에 0818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는데요. CMS2 규격 여기 보시죠. CMS2의 뭐 0818, 1018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뭐냐면 버전입니다. 버전. 2018년도 8월 달에 개정된 버전이다. 자, 여기 2018년도 10월 달에 개정된 버전이다 라는 뜻이겠죠. CMS2의 장점이 뭐냐면 버전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엔드 유저 쪽에서 CMS2를 받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 버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비회사 입장에서는 버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1018로 해도 되고 더 옛날 버전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어쨌든 최신 버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엄격할 텐데 자꾸 옛날 버전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엔드 유저가 발주를 줄 때 CMS2 뭐 1018을 따라라 이 내용들을 자꾸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규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MS2를 충족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장비회사 유리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냐면 제가 몇몇 엔드유저 쪽에다가는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스펙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CMS2의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한다. 요 문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쉽죠? 뭐 버전이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최신 버전을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발주 시점에서의 최신 버전.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1, S10, S8 뭐 이런 것도 하라고 하는데 뭐 비용이 추가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CMS2를 적용하면 나머지 부가적인 기준들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보시죠. CMS2는요. 이 챕터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 챕터별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6.4장을 보시면은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해라. 이 리스크 어널리시스는 CMS10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9.6.2장에는 매뉴얼 만들어라. 매뉴얼 기준은 S13을 따라라. 10에서는 세이프티 라벨을 붙여라. 기준은 S1을 따라라. 자, 13.4.7에는 일렉트릭 세이프티를 충족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로컬 레귤레이션을 먼저 따라라. 이게 로컬 레귤레이션이에요. 로컬 레귤레이션이 없을 경우에 S22를 따라라. 한국에서는 IEC 60204-1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따르고요. 미국은 뭘 따릅니까? UL 508을 따르는 거죠. 뭐 NFPA 79도 있습니다. NFPA 79. 네, 79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전자파워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이프티 컨트롤러, 세이프티 PLC를 사용하면 S21 충족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중에 세이프티 컨트롤러나 세이프티 PLC 안 쓴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국으로 납품하는 경우는 IC 60204-1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추가로 S22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두 규격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면은 뭘 따를까요? 로컬 레귤레이션 우선입니다. 그런데 S22가 좀 더 강해요. 그럼 뭘 따라야 될까요? 네, 강한 놈 따라가는 거예요. 둘 다 충족할 수 있으면 충족하되 완전히 상충한다면 이거 먼저 따라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쌤S2는 한국 실정과 맞지 않다라고 봐요.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쌤S2를 충족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엔드 유저에서 설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쌤S2 14.2장을 들어가 보면은 잔류 화재 위험 분석 S14를 따라라. 그래서 파이어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나옵니다. 15장 리퀴드 히팅, 요거는 S3을 따라라. 16.2장에는 인간공학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S8을 따라라.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내진 설계 정보를 줘야 된다. 22.2장에서는 배기 시스템이 있으면은 쌤 S6를 따라라,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뒤에 하부 규정들을 전부 다 따라야 되는 걸로 나오죠. 플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트레이스 가스 테스트 두 가지 방식들이 SM6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플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트레이스 가스 테스트가 좀 더 나은데요. 이것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내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트레이스 가스 테스트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CMS2는 한국과 맞지 않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게 왜 쟁점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안전 회로를 이중화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장비사의 설계자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전 회로를 이중화를 안 해도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긴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비상정지하고 인터록 회로를 폴트 톨러런스를 구축해라, 폴트 톨러런스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폴트 톨러런스에 대한 개념이 ISO 13849-1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폴트 톨러런스라는 개념을 ISO 13849-1은 요구 플러스 카테고리 3를 충족하려면 폴트 톨러런스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같이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거를 충족을 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뭐 결국은 이중화를, 얘는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이중화로 결국 가야 돼요. 13849-1에 따르면.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스 플러스 뭔가의 요구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이중화를 선택하는 것이지, 세미S2처럼 이런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폴트 톨러런스를 그냥 맞추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요거 사용했다면, 세이프티 컨트롤러나 세이프티 PLC를 사용을 했다면 S22를 충족해라. 뭐다? 결국 13849-1을 충족해야 되니까 전자파 시험도 하고 이중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이프티 컨트롤러, 세이프티 PLC 왜 써요? 이중화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네. 이중화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이중화를 할 필요는 없다. 폴트 톨러런스를 맞추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던던시, 다이버시티 있고요. 리던던시에서도 온라인 리던던시, 오프라인 리던던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중화라고 하면 흔히들 오프라인 리던던시만 의미를 하는데 온라인 리던던시를 쓰면 돼요. 네. 그게 뭔지는 나중에 기술 강의를 할 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MS2에 나오는 폴트 톨러런스, 이것이 곧 이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계의 위험도가 낮다면 굳이 이중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엔드 유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중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예, 이중화를 하는 것은 생산성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이거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중화는 생산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는 이중화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중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 이제 세이프티 카테고리 1, 카테고리 1도요. 정말로 이거 막강한 안전 레벨입니다. 저 밑에 있다고 해서 뭐 이게 대충 해도 되고 위험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릴 텐데 정규 과정으로는 3일짜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카테고리 1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는 것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뭐 무작정 이중화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저기 뭐라고 그래요. 저 되게 날카로운 사람이라서 엔드 유저든 뭐든 규격 잘 모르면 저 받아버립니다. 그냥 규격도 모르면서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리던던시 막 하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자, 매뉴얼을 영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매뉴얼은 영어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 한국 장비 업체가 SK 하이닉스로 장비를 납품하는데 굳이 영어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비 회사 입장에서 우리 SK 하이닉스에도 납품할 거고 미국에 있는 뭐 마이크론에도 납품할 거다라고 하면 영어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세메스토하고 국내법이 맞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산업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세메스토가 맞지 않고요. 이게 세메스토는 미국 거를 갖고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리고 폭발 위험 구간에 대한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S6 이거 트레이스 가스 테스트가 굉장히 비싸요. 이 비싼데 이게 국내법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 방법은 되게 좋아요. 가스 테스트 방법은 되게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네. 당연히 계산하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S6 트레이서 가스 테스트를 IC 규격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또한 내진 설계도 국내에서는 과도한 조치다. 산안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 자, 하지만 기계에 대해서 내진 설계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진 설계 국내법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발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들을 회사에다가 요구하지 마세요. 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 내진 설계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서 막 영업 중지 명령 뭐 이런 것들 때리겠다 협박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감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감내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행정명령을 때리시든 예고를 하고 뭔가를 해야지 예고도 없이 뭐 와가지고 그냥 무슨 경찰도 검찰도 아닌 분들이 내진 설계 안 했다고 공장에 그 가동 중단 명령 내리고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무섭습니까? 제가 진짜 어이없던데 그 소식 들었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미국으로 수출할 때 CMS2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 스타일로 만들어진 거라서요.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실 때는 UL508A 또는 NFPA 79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충족을 할 때요. 리스팅으로 할 것인지 필드 라벨링으로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보통은 필드 라벨링을 많이 하십니다. 필드 라벨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0편에 이르는 셈S2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팅, 그 다음에 필드 라벨링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시리즈 여러 대가 나간다면 리스팅이 유리하고요. 한 대만 나간다 그럼 필드 라벨링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할 때요. 기계를 풀로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리스팅을 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우리 풀로 못 돌린다? 그러면은 차라리 속 편하게 필드 라벨링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셈S2도 국가 공인시험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셈S2에 보면 이 평가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여기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ISO 1706-1 시스템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국가공인시험소입니다. 제가 CE마킹 인증기간 얘기할 때요. 국내 업체들 중에 시험소가 아닌 외국의 한국 지사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회사들은 자격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자격 없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요. 자격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격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은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험소 통해서 하십시오.
그 세미S2는 민간의 규격이라서요. 이게 국가 기준은 아닙니다만 세미S2에 관련돼 있는 기준이 S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204-1 이런 규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그 시험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